어머니, 이제 이 건물은 저희 거잖아요.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20년. 무릎이 닳도록 계단을 오르내리며 지킨 건물 앞에서 65의 여자는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현관문 앞에서 우산도 펴지 못한 채로 도장을 찍어준 바로 그 손으로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능구렁이는 독이 없는 척합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는 독사였어요. 7년 동안 독을 숨긴 채 효부 연기를 했고 도장 하나를 받아내는 순간 비로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딱 그 꼴이었습니다. 평생 여왕처럼 모실게요. 혀에 꿀을 바르고 도장을 받아 챙기더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내 집 현관에 자물쇠를 채워버린 파렴치한 며느리의 뻔뻔한 갑질. 그런데 이 독사는 미처 몰랐습니다. 자신이 차지했다고 믿은 그 둥지 안에 20년 전부터 숨겨진 독이 있었다는 것을. 김 비서, 계획대로 진행시켜. 그 한마디가 떨어지던 날 20년 전 날짜가 찍힌 서류 한 장이 금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임차인 전체 회의. 마이크를 쥐고 새 건물주를 선언하던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초였습니다. 밀어낸 자가 밀려나는 날까지 이 채널 역사상 가장 정밀한 역대급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20년을 혼자 지킨 빌딩,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명의를 넘겼다가 자물쇠 채워진 현관 앞에 빗속에 서게 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자신이 손수 열어준 문으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저녁 도시의 낮은 골목에 빗소리가 깔리던 그 시간에 저는 제가 20년을 지켜온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6개 층의 창마다 불빛이 흘러내리고 1층 약국 유리창에 빗방울이 타고 내리는 광경은 연호 저녁과 다를 게 없었죠. 냄새도 똑같았습니다. 봄비 특유의 눅눅하고 흙내음 섞인 공기가 20년 전 그 냄새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현관 입구에 달린 낯선 자물쇠였습니다. 묵직한 은빛 자물쇠였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 있었죠. 자물쇠 옆에는 코팅된 흰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검은 글씨로 반듯하게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연락 바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내문 앞에 서서 우산을 펼치는 것도 잊은 채 글자를 읽고 또 읽었죠. 빗물이 이마를 타고 뺨으로 흘렀습니다. 닦을 생각이라고는 들지 않았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매일 드나들던 현관이었거든요. 임차인이 이사 올 때마다 제가 직접 열어주던 문이었고 형광등이 깜빡이면 사다리를 들고 올라가 갈아 끼우던 복도였습니다. 새벽에 누수 연락이 오면 잠옷바람으로 달려나와 이 문을 열고 뛰어 올라가던 것도 저였죠. 이 자물쇠가 막고 있는 것은 그냥 문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었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자물쇠를 바라봤습니다. 제 손으로 열 수 없는 문 앞에 20년치 습관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인터폰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건물은 저희 거잖아요.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인터폰 너머로 흘러나온 정윤아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고 미안해하는 기색은 더더욱 없었죠. 마치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전달하는 사람의 목소리더라고요. 결혼하던 날 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하던 그 목소리와 같은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튼에서 손가락을 뗐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던 날에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서류 위에 올려진 도장,
잉크가 번지던 순간 정윤아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어머니 평생 여왕처럼 모실게요라며 고개를 천천히 숙이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재원도 그 옆에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서류 내용을 꼼꼼히 다시 읽지 않았어요. 아들의 눈물과 며느리의 고개가 글자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손이 지금 이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었다고 말하면 쉽겠죠. 그런데 저는 그날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는데도 찍었어요.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떨리는 손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건물과 저의 인연은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한성우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이 건물을 완공하던 날, 저는 남편 옆에서 준공기념 안내판에 두 이름을 나란히 새겼습니다. 지상 6층, 작은 도시 골목 안에 우뚝 선 그 건물이 얼마나 눈부시던지 남편은 제 손을 꼭 쥐며 이제 우리 애 먹여 살릴 걱정은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더 오래 기억해 두었어야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짧은 약속이 될지는 그때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재원이 어릴 때 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웃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제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준공식이 끝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새벽 2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남편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45세 저는 그렇게 건물 하나와 외아들 재원만을 손에 쥔 채 혼자가 됐어요. 울고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 날부터 저는 건물 관리 장부를 펼쳤습니다. 임차인 5곳의 계약서를 하나씩 확인하고 관리비 정산 방식을 직접 익히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업체를 부르기 전에 먼저 올라가 두 눈으로 확인했죠. 어느 해 겨울에는 보일러가 터졌고 어느 해 여름에는 옥상 방수가 벗겨져 빗물이 4층 천장으로 흘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일 먼저 현장에 올라가 임차인 사장님들 앞에서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라고 말했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을 오르내렸고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무릎이 닳았고 허리가 굽었지만 이 건물만큼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시세 48억 원. 저 혼자 20년을 버텨서 만든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 안에는 남편의 몫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떠나면서 남긴 돈이 씨앗이었고 제가 20년을 물 주고 가꿔서 이 자리까지 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의 이름이 지금 이 건물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재원이 결혼한 것은 7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정윤아를 처음 만나던 날 그는 제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모실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나직한 목소리에 고개까지 단정하게 숙이는 모습이 어찌나 반듯해 보이던지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아했을 텐데라고 중얼거렸더랬습니다. 정윤아는 결혼 후에도 매달 빠짐없이 빌딩을 찾아왔습니다. 장부 정리를 도와주고 임차인들을 만나면 저희 어머님이 이 건물을 얼마나 정성으로 관리하시는지 다들 모르세요라며 제 편인 척 말하고 다녔죠. 어느 날은 손수 김밥을 싸와서 임차인 사장님들께 하나씩 돌리며 어머니가 항상 신세 진다고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님들이 저를 보며 사장님, 며느리 참 잘 두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했을 만큼이었거든요. 어쩌면 그 김밥 한 줄까지도
임차인들을 미리 자기 편으로 길들여두려는 계산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물쇠 앞에서 드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7년이 전부 연기였다는 것. 7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아까운 게 돈이나 건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마음이 아까웠습니다. 저는 인터폰 버튼을 다시 누르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접어 손에 쥔 채 빗속으로 걸어나가 건물 외벽을 천천히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타고 등 아래로 흘렀습니다. 차가운 느낌조차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마다 물웅덩이를 밟는 소리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건물을 다시 한번 제 발로 끝까지 걷는 것이었거든요. 건물 옆면을 돌아 뒷벽에 이르렀을 때 손끝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네모난 흔적이었습니다. 오래된 못자국 4개가 빗속에서 선명하게 남아있는 자리였죠. 23년 전 준공 당시 달았다가 지난달 정윤아가 소리 소문 없이 철거한 준공 기념 안내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페인트가 살짝 들떠 있었고 빗속에서 올라오는 콘크리트 냄새가 코끝을 찌르듯 올라왔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자리였습니다. 정윤아는 그 안내판을 낡아서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치웠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리모델링 한다는데 안내판 하나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거든요. 23년간 그 자리에 붙어있던 이름 2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다 내준 것이나 다름없었죠.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거나 요란한 것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묵직한 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굳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손을 내리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빗속에 젖은 6층 외벽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희뿌옇게 빛나고 있었죠. 20년 전 남편이 떠난 다음 날 밤 혼자서 이 건물을 올려다보던 자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올려다봤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무너지러 올려다보는 게 아니었어요. 빗물이 발끝을 적시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빼앗긴 것은 다시 찾으면 됩니다. 찾는 방법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윤아가 명예 이전을 처음 꺼낸 것은 제 무릎 수술 직후였습니다. 수술 이틀째 되던 날 정윤아는 병실로 찾아와 머리맡에 복숭아와 청포도가 담긴 바구니를 놓고 제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방심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머니, 이러다 건강 다 잃으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건물 관리까지 혼자 하시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어찌나 걱정스럽게 들리던지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람 온기를 느끼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정윤아는 다음 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올 때마다 같은 말을 조금씩 다르게 포장해서 꺼냈죠. 어머니, 세금도 아끼고 관리도 저희가 해드리면 어머니는 편하게 쉬실 수 있잖아요. 명의만 저희한테 넘기시면 돼요. 어머니가 이 건물에서 사시는 건 달라지는 거 없고요. 저는 그때마다 됐다.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잘랐습니다. 정윤아는 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어요. 또 잘렸습니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가 거절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죠. 그러자 이번에는 재원이 나섰습니다. 엄마, 유나 말이 맞아. 이 빌딩 담보로
내 사업 자금 문제도 해결되는 거야. 한 번만 믿어봐. 저는 재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볼살이 빠져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빚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빚이 얼마나 깊은지는 그때까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재원은 그 뒤로 6달 동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화로도 밥을 먹으러 와서도 제가 빌딩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꺼냈어요. 엄마, 무릎도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이제 좀 쉬어.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말이었지만 그 말 끝에는 항상 같은 요청이 따라왔죠. 저는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버티지 못했어요. 도장을 찍기로 마음을 굳힌 건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빌딩 4층 배관이 터져 임차인에게 새벽 2시에 연락이 왔고 저는 수리업체에 전화를 하러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아 혼자 일어서는데 10분이 걸렸어요. 손바닥이 차가운 계단 바닥에 붙었고 복도 형광등이 혼자 깜빡였습니다. 위층에서는 물 새는 소리가 졸졸 이어졌고 아래층은 조용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10분이 6개월을 버텨온 제 고집을 무너뜨렸습니다. 20년을 이 계단에서 버텼는데 그날 밤 이 계단이 저를 이겼더라고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23년을 버텨온 건물이었고 남편이 남긴 전부였거든요. 그것을 넘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 계단 바닥에서 혼자 주저앉아 있던 그 10분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재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재원아, 알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재원이 엄마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도장을 찍던 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정윤아는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세금 절감 방식부터 이전 절차까지 막힘없이 설명했는데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자료인지 느껴질 만큼 빈틈이 없었습니다. 재원은 엄마 진짜 고마워라고 말하며 눈가를 훔쳤고 정윤아는 제 손을 두 손으로 다시 감싸며 어머니 평생 여왕처럼 모실게요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병실에서 처음 손을 잡아주던 날과 똑같은 따뜻함으로 들렸죠.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된 것은 도장을 찍은 지 열흘 후였습니다. 정윤아의 태도가 달라지는 데는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걸렸죠. 열흘이 채 아니었어요. 3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전화였습니다. 전에는 2번 울리기 전에 받던 전화가 어느 날부터 3번, 4번을 기다려야 했어요. 어느 날은 아예 받지 않았고 1시간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5글자였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도안이고 무슨 일 있으세요? 도안인 무슨 일이세요? 였어요. 물음표도 없는 마침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차인 5곳 사장님들 앞으로 문자가 일괄 발송됐습니다. 건물 관련 문의는 앞으로 저한테만 연락주세요. 어머니는 쉬셔야 해서요. 2층 세탁소 박 사장님이 그 문자를 직접 보여주며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윤아는 명예 이전 훨씬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수익이 가장 큰 임차인 두 곳의 사장들을 따로 만나 미리 거래를 해두었더라고요. 임대료 5년 동결을 조건으로 기존 건물주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해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두 곳의 연간 임대 수익을 합치면 8천만 원이었어요. 8천만 원. 그 돈이 제 손에서 사라지는 데 필요했던 것은 고작 서류 2장이었습니다. 저는 임차인들에게 직접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정윤아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임차인 연락처는 이제 건물주인 저한테 있어요. 개인정보라 드릴 수가 없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안하다는 기색이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 어머니 덕분에 건물이 이렇게 잘 되어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제게 절차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귀 뒤쪽이 서늘해졌죠. 저는 재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원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윤아가 임차인 연락처도 안 준다는데. 재원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쉬어. 윤아가 잘할 거야.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같은 도시에 있는데 재원의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멀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더라고요. 그로부터 2달 후 정윤아는 빌딩 리모델링을 이유로 제게 인근 원룸으로 이사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공사 기간이 2달이에요. 공사 끝나면 바로 다시 오실 수 있어요. 재원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재원은 제가 아닌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이사 당일 저는 23년을 살던 빌딩 2층에서 박스 6개를 쌌습니다. 짐을 싸다 보니 낡은 공구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남편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드라이버 대여섯 개와 수도 부속이 들어있었고 뚜껑 안쪽에 남편 특유의 굵직한 글씨로 성우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 건물 어딘가를 고칠 때마다 꺼내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박스에 함께 넣었어요. 짐을 싸는 동안 정윤아는 2번 올라와 공사 일정을 얘기했습니다. 재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나오는 날 아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짐보다 더 무거웠어요. 원룸에 짐을 풀고 첫날 밤을 보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이 보이지 않는 방향이었어요. 지나치게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박스들이 풀리지 않은 채로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공구 상자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을 믿어왔는지를 처음으로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천천히 무너지는지를, 그리고 그게 무너지고 난 자리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텅 빈 자리가 출발점처럼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바닥이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평생 건물을 고쳐온 사람은 알거든요. 남편의 공구 상자 뚜껑에 적힌 이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무서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스는 여전히 절반쯤 풀리지 않은 채였어요. 짐을 풀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풀어봤자 이 원룸이 제 집이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구석에 쌓인 박스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직 커피 향이 이 좁은 공간에서 낯설게 느껴졌어요. 23년 동안 빌딩 2층 주방에서 맡던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그 박스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회색 캐리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삿짐 업체 아저씨가 짐을 옮길 때 이거 버리실 거예요? 라고 물었던 것도 기억났어요. 저는 그냥 들고 가라고 했더랬습니다.
15년은 열지 않은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 쓰던 캐리어였는데 남편이 떠난 뒤에도 버리지 못하고 빌딩 창고 한쪽에 세워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할 때 정리하다 보니 그냥 박스에 같이 밀어 넣어버린 거였죠. 지퍼를 당겼더니 뻑뻑하게 버텼습니다. 억지로 열자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첫 냄새가 올라왔어요. 캐리어 안에는 낡은 스카프 몇 장과 사진이 담긴 봉투, 그리고 남편이 쓰던 가죽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천천히 넘겨봤어요. 남편의 글씨가 페이지마다 빼곡했습니다. 빌딩 완공 전후의 메모들, 임차인 연락처, 공사업체 이름들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수첩을 들고 빌딩을 돌아다니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선명하게 떠오르던지 저는 잠시 수첩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수첩 겉표지에 남편 손때가 베어 있었어요. 커피 얼룩인지 뭔지 모를 반점이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더라고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작은 봉투가 뒷표지 안쪽 주머니에 끼워져 있었거든요. 봉투 안에는 열쇠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길쭉한 황동 열쇠였는데 끝에 작은 종이 태그가 묶여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로 금고 오재명 선생님께 부탁드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재명, 빌딩 준공 당시 서류 작업을 도와주셨던 법무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오래된 인연이 있었고 준공 날에도 직접 오셔서 와인 한 잔을 같이 드셨던 기억이 있었죠. 작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는데 건물 구석구석을 천천히 걷다가 좋은 건물이에요. 오래 가겠어요 라고 하셨더라고요. 15년 전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조문을 갔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금고와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그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금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빌딩 2층 창고 안에 작은 금고 하나가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열쇠를 잃어버린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캐리어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 금고를 마지막으로 열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5년, 아니 10년도 넘었을 거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일어섰습니다. 금고는 아직 빌딩 창고에 있을 터였습니다. 정윤아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지만 창고 안쪽까지 손을 댔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직 그쪽은 손을 안 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창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하층에서 작은 인쇄소를 5년째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죠. 정윤아가 명예 이전 전에 가장 먼저 포섭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분이었는데 그 사실을 박 사장님을 통해 얼마 전 알게 됐습니다. 이창수 씨는 제 번호를 보고 바로 받았어요. 사장님, 잠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창고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요. 저도 마침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시면 되겠네요. 목소리가 편안했습니다. 이창수 씨는 정윤아가 자신을 찾아온 날 이야기를 했어요. 임대료 5년 동결 조건으로 기존 건물주와의 갱신을 거부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거든요. 거절하는 자리에서 정윤아가 더 설득을 시도했다는 것도 전해줬어요. 그러나 이창수 씨는 끝까지 거절했다고 했어요. 사람이 이상하다 싶으면 돈이 아무리 좋아도 엮이면 안 되거든요. 이창수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빌딩에 들어갔습니다. 정윤아는 외출 중이었어요. 이창수 씨가 지하층에서 올라와 현관을 열어줬습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가 옛제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구는 거의 다 빠져 있었고 벽 한쪽에는 공사용 비닐이 쳐져 있었어요. 제가 23년을 살던 공간이 어느새 공사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벽지 한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직접 골랐던 베이지색 벽지였더라고요.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꾹 눌렀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거든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는 그대로였습니다. 공사 먼지가 위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위치도 자물쇠도 그대로였어요. 열쇠를 꽂았습니다. 20년 묵은 잠금 장치가 뻑뻑하게 버티다가 한 바퀴 반을 돌자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이 워낙 조용해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몇 장과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에는 오재명 법무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 차수님 귀하, 필요한 날 개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아니라 오재명 선생님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공증 서류였습니다. 2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특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물의 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지하층 임대 권리는 차수님에게 귀속된다. 지하층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주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임대 계약은 차수님과의 계약으로 갱신된다. 3번 읽었습니다. 4번 읽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바깥에서 빌딩 복도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한 채 그 문장 안에 있었죠. 20년 전 오재명 선생님은 이 조항을 미리 넣어두셨던 거였습니다. 빌딩을 설계하던 시절, 훗날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심어둔 안전장치였죠. 이 서류가 쓸모 없어지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희미하게 오재명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그 말씀이 20년이 지나서야 제게 닿은 거였습니다. 지하층 수익은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빌딩 전체 수익의 2%도 안 되는 숫자였어요. 정윤아가 이창수 씨의 거부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이유가 이해됐습니다. 고작 월 50만 원짜리 지하층 임차인의 반발 정도는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실수였습니다. 지하층이 월 50만 원짜리 공간인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가 말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예 이전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이창수 씨가 이 조항을 근거로 버티는 순간 정윤아의 건물주 지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창고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이창수 씨에게 짧게 인사를 하고 빌딩을 나왔습니다. 빌딩 밖 골목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른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봄 끝자락의 공기가 빌딩을 등진 제 뒤통수를 부드럽게 건드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싸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차수님, 이건 소리 지르는 싸움이 아니야. 차갑고 조용한 혼잣말이 머릿속에 흘렀습니다. 가방 안에서 20년 전 서류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칼은 손에 들어왔어요. 남은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 것인지였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였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서류였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어요. 가방 끈을 고쳐쥐고 원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발걸음이 아까보다 가벼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작할 수 있었어요. 금고에서 꺼내온 서류를 원룸 책상 위에 다시 펼쳐놓은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공증 도장이 박힌 날짜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어요. 20년 전 날짜였습니다. 남편이 준공 기념 안내판 앞에서 웃고 있던 그 시절이었죠. 오재명 선생님이 이 서류를 언제,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떠올리니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고마운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가 뒤섞인 채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 서류가 지금 제 손에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끝낼 방법이 있다는 것. 저는 서류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고 불을 껐어요. 원룸 창밖으로 가로등 하나가 혼자 켜져 있었습니다. 옆집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벽 너머로 윙윙 들렸죠. 23년을 살던 빌딩 2층 침실과는 다른 소리였어요. 그래도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눈이 가벼웠거든요. 다음 날 오후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차수님 씨, 저 김태영이에요. 기억하시겠어요? 기억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남편이 인쇄소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분이었고 회식 자리에서 두어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죠. 과묵하고 서류 정리가 꼼꼼하다는 인상이었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뒤 연락이 끊기고 15년이 넘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빌딩 일 때문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번호가 어떻게 제게 닿았는지, 빌딩 일을 어떻게 아는지 먼저 물었어야 했지만 그보다 목소리 자체가 더 먼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말 뒤에 숨기는 것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들은 목소리였는데 낯설지 않았어요. 이 전화가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튿날 빌딩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있던 김태영 씨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일어섰어요. 20년 전에 비해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죠.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대화가 짧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찻집 안은 조용했어요. 물 끓는 소리와 낮은 음악 소리가 섞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차를 시키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태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창수 씨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작년에 정윤아 씨가 지하층으로 찾아온 날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창수 씨가 그날 바로 알렸던 겁니다. 왜 김태영 씨에게 연락했냐고 물었더니 예전에 이창수 씨가 남편의 인쇄소 일을 도운 인연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인연으로 남편 이야기를 가끔 나눴고 이 빌딩과 관련해 이상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창수 씨가 그 약속을 지킨 거였죠. 그때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수님 씨한테 드릴 게 생겼어요. 김태영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빽빽하게 정리된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정윤아가 임차인들을 따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카페 앞, 건물 입구, 주차장 앞. 장소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모두 이 빌딩 반경 500m 아니었습니다. 이 빌딩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움직인 것이 사진 한 장 한 장에서 느껴졌어요.
제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죠. 정윤아 씨가 임차인들을 따로 만난 날짜와 장소입니다. 처음 만난 날이 명예 이전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저는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미 짐작은 했지만 날짜로 눈앞에 확인하는 것은 달랐거든요. 정윤아가 병실에서 처음 제 손을 잡아주던 날보다 몇 주가 더 앞선 날짜였습니다. 저의 무릎 수술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라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은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손을 잡아주던 옹기도 복숭아와 청포도 바구니도 전부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식어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차갑게 굳어지는 감각이었죠. 봉투 안에는 임차인 2곳 사장들과 나눈 대화 내용 요약도 들어 있었습니다. 직접 녹음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창수 씨가 전해 들은 내용을 김태영 씨가 꼼꼼하게 정리해 둔 것이었어요. 임대료 5년 동결 조건으로 갱신 거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2 사장 중 1명은 거부했고 1명은 결국 수락했다고 했어요. 어느 쪽이 수락했는지도 적혀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김태영 씨가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 지하층 특약 계약서 얘기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오재명 선생님이 서류를 만들던 당시 제가 증인 자격으로 자리에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왜 그 조항을 넣으셨는지도 알고 있어요. 오재명 선생님은 그 서류를 만들면서 이미 김태영 씨에게 부탁을 해두었더라고요. 수님 씨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알려달라고. 남편이 평생 공들인 것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 부탁이 15년을 건너 지금 이 찻집 창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어요. 남편과 오재명 선생님이 서로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마였는지 떠올렸습니다. 2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미리 생각했는지, 그게 20년을 지나 지금 저한테 닿았는지를 생각하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김태영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2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한 열기가 손바닥 전체로 퍼졌습니다. 임차인 전체 회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김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 날짜를 잡는 방식, 정윤아가 그 자리를 자신의 취임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 이창수 씨와 나머지 3곳 임차인들에게 먼저 사실을 알리는 순서까지 하나씩 맞춰갈수록 그림이 뚜렷해졌습니다. 퍼즐 조각 같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메모지 한 장이 올라갔습니다. 김태영 씨의 필체는 남편 것과 달리 작고 정확했어요. 날짜 옆에 이름이 적히고 이름 옆에 역할이 적혔습니다. 그 메모지에 제 이름도 들어 있었어요. 수님 씨 역할 정윤아와 화해 만남. 수님 씨가 먼저 정윤아 씨한테 연락하셔야 합니다. 화해를 원한다는 신호를 줘야 정윤아 씨가 방심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예전 같으면 연락 한 번을 앞두고도 가슴이 먼저 흔들렸을 텐데 그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차갑고 투명한, 그러나 아주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20년을 버텨온 사람의 마음이 마침내 도구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도구를 쓰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정윤아의 번호를 눌렀어요. 문자를 썼습니다. 윤아야,
우리 한번 만나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진동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이번 주 어때요? 읽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덮고 남은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 안에서 차 향기가 천천히 올라왔어요. 김태영 씨가 조용히 메모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에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죠. 찻집을 나서면서 저는 한 번도 빌딩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재명 선생님의 서류가, 김태영 씨의 메모가, 이창수 씨의 약속이 전부 저를 향해 모여 있었습니다. 화해의 만남 약속은 사흘 뒤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원룸 창가에 앉아 아침마다 커피를 마셨는데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빌딩 4층 배관 걱정, 주차 공간 다툼 민원, 공과금 정산 문제가 아침마다 머릿속을 채웠거든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나였고 그 하나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의 편안함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이 원룸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사흘을 박스도 못 풀고 창밖만 봤었죠. 지금은 박스가 다 풀려 있었습니다. 낮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약속 전날 오후 이창수 씨가 내려오라고 해서 지하층 인쇄소에 들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잉크 냄새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오히려 조용하게 느껴졌죠. 이창수 씨는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나머지 3곳 임차인 사장님들의 연락처였어요. 미리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다들 사장님 편이에요. 그 말이 짧았지만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이창수 씨가 이 종이 한 장을 건네기까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였는지가 느껴졌거든요. 저는 종이를 가방에 넣었어요. 인쇄소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이창수 씨가 기계 앞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습니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인 공간에서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규칙적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뒷모습이 든든했어요. 다음 날 빌딩 건너편 카페에서 정윤아를 만났습니다. 정윤아는 먼저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음료가 2잔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스민 차를 주문해 둔 것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저 자스민 차 한 잔에 마음이 흔들렸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잘 골랐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차가운 생각이었지만 표정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자스민 차를 좋아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잠깐 생각했거든요.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알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알고 있음이 지금 저를 방심시키려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죠.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나야, 나왔구나. 어머니 오셨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정윤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던 그 손이 지금은 찻잔을 2손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직접 챙기던 것들이야. 건물 운영 자료인데 네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윤아가 봉투를 열어 훑어봤습니다. 임차인 연락처, 관리비 내역, 건물 수리 이력, 공과금 납부 기록이었어요. 꼼꼼하게 20년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층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빠져 있었어요. 정윤아가 그 사실을 눈치챘을까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있었어요? 저 이 자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윤아의 눈이 빛났어요. 저는 봉투를 건네면서 정윤아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훑는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임차인 이름, 호수, 계약 금액, 연락처.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눈빛에서 이미 이 건물의 주인처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를 향해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이 미소가 익숙했어요. 저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다 가져가. 어차피 이제 내 건물이잖아. 그 말을 하는 동안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연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만 알면 됐습니다. 그날 대화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윤아는 빌딩 리모델링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2층과 3층을 합쳐 공유 오피스로 만들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수익이 2배는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네. 요즘 공유 오피스가 인기지. 정윤아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눈가에 안도의 색이 돌았어요. 이 자리 이전까지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긴장이 풀리는 것을 제 2눈으로 봤어요.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 방심이 들어옵니다. 방심이 들어온 자리에 함정이 놓이죠. 그리고 함정은 스스로 걸어 들어와야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제가 더 자주 연락할게요. 저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래, 자주 연락해.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봉투를 건네고 나왔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모두 제 계획의 일부였거든요. 그날 저녁 이창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이창수 씨는 다음 날부터 나머지 3곳 임차인 사장님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2층 세탁소 박 사장님, 3층 한식집 이 사장님, 5층 학원 최 원장님이었어요. 이창수 씨는 3분께 한 가지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윤아가 이 빌딩 임차인 중 2곳과만 따로 약속을 했다는 것. 임대료를 5년 동안 올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계약갱신 협조를 받아냈다는 것. 나머지 3곳에는 그런 제한조차 없었다는 것. 이틀 뒤 이창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3분 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2곳만 따로 대접하고 자기들은 몰랐다는 게 기분이 많이 나쁘셨대요. 예상한 반응이었어요. 오래된 빌딩 임차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형평의 감각이 있었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우지는 않아도 건물주가 차별 대우를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감각을 정윤아는 몰랐던 거예요. 이 빌딩에서 20년을 보낸 저도 처음에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박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기억났거든요. 우리가 한 지붕 아래 살면 식구나 다름없어요. 정윤아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겠죠. 3곳 사장님들은 나머지 2곳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저는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흘 뒤 임차인 5곳 전부 명의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수신자는 정윤아였어요. 임차인 전체 대표 명의로 건물 회의를 요청합니다. 정윤아는 그 문자를 받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재원이 그 다음날 제게 전화를 해서 말했거든요. 엄마, 윤아가 임차인들이 공식으로 회의를 요청했다고 되게 좋아해. 저는 재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재원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기뻐한다는 것을 아들이 엄마에게 전하고 있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를 몰랐죠.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 책상 위에 서류 2장을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왼쪽에는 20년 전 공증이 찍힌 지하층 특약 계약서, 오른쪽에는 김태영 씨가 정리한 임차인 포섭 증거봉투, 형광등 불빛 아래서 2장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회의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잡혔더라고요. 임차인들이 그만큼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화요일이 오면 됐습니다. 20년 전 서류가 제 역할을 다하는 날이 코앞이었거든요.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도 그날은 들리지 않았어요. 2장의 서류 위에 형광등 빛이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주 조금, 아주 조용하게. 오재명 선생님이 20년 전에 이 서류가 쓸모없어지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라고 하셨다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류는 쓸모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 때가 됐더라고요. 회의 날짜가 잡히고 나서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원룸에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지냈어요. 장을 받고 빨래를 했고 오후에는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쪽만 기다리는 법은 없으니까요. 상대방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회의 일주일 전 이창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전화 드려도 될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이창수 씨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았어요. 정윤아 씨가 오늘 내려왔습니다. 계약 갱신 서류를 다시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지하층 임대 계약이 이미 만료되어 있었습니다. 정윤아가 건물 서류를 훑어보다 뒤늦게 발견한 거였어요. 월 50만 원짜리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채 비어있는 것을 본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거부했습니다. 계약서 다시 쓰는 건 기존 건물주 분하고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창수 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정윤아가 어떤 표정으로 이창수 씨 앞에 섰을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임대료가 싸다고 무시하던 그 지하층에서 갑자기 서류를 들이밀며 제작성을 요구하는 모습이었겠죠. 이창수 씨가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을지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셨죠. 1시간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더라고요. 이창수 씨가 말을 더 잇지 않았어요.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1시간. 그 1시간 동안 이창수 씨가 혼자 버텼다는 사실이 가슴에 걸렸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창수 씨가 김태영 씨에게도 연락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정윤아가 지하층 계약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 그리고 이창수 씨가 거부했다는 것을 바로 보고한 거였어요. 이 상황이 계획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재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창수 씨 계약건 있잖아. 윤아가 속상해하는데 엄마가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 재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누군가의 부탁을 전달하는 사람 특유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 멈췄어요. 재원아, 그 계약은 원래 내가 직접 챙기던 거야. 회의 끝나고 얘기하자. 무슨 회의? 임차인들이 요청한 거 있잖아.
화요일에 한번 모이기로 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원은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어. 엄마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원이 아내 편을 들어 전화한 것을 알면서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아들이라는 자리가 원래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고를 수 없는 양쪽 사이에서 항상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그 안타까움이 저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 끝이 흔들렸습니다. 가지는 흔들렸지만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 나무였어요. 저도 지금 그 나무처럼 있으면 됐습니다. 흔들려도 됩니다. 뿌리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태영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님 씨, 오늘 시간 되세요? 드릴 것이 있어요. 찻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김태영 씨가 먼저 와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낡은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봉투가 너무 낡아서 색이 바랬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봉투가 낡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무게 있게 느껴졌어요. 오래된 것에는 시간의 무게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오랫동안 간직해왔다는 흔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재명 선생님이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김태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건네셨어요. 수님 씨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재명 선생님의 손글씨였어요. 작고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맡아본 적 있는 냄새였는지 아니면 처음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것의 냄새였습니다. 펼치는 손이 느렸어요. 서두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차수님 씨에게 이 편지를 받게 된다면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걱정 마세요. 지하층 특약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는 금고가 있습니다. 열쇠는 오래된 캐리어 손잡이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서류가 필요한 날이 오면 수님 씨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20년을 버텨온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편지를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종이의 얇은 감촉이 느껴졌어요. 오래되어 조금 바스러질 것 같은 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어떤 두꺼운 계약서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죠.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눈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됐거든요. 찻집 안에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열쇠 이야기가 편지에 있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 안쪽. 제가 거기서 열쇠를 찾은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오재명 선생님이 20년 전부터 그 자리에 놓아두셨던 겁니다. 제가 서랍을 열었을 때 반짝이던 그 열쇠가 떠올랐어요. 우연히 발견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찾도록 남겨두신 거였습니다. 캐리어 손잡이 안쪽에 있었으니 저 아니면 아무도 찾지 못할 자리였죠. 왜 그때 바로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김태영 씨를 봤습니다. 15년 전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왜 아무 연락이 없었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는 전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이 잘 사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래전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준공 기념 안내판을 세우던 날
오재명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서류가 쓸모 없어지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모님.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서류가 쓸모 없다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20년이 흘렀고 서류는 쓸모 있어야 했습니다. 그 쓸모가 이제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어요. 김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였거든요. 찻집을 나섰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빌딩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쪽을 굳이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개운했습니다. 가방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20년 전 날짜가 찍힌 계약서도 함께였죠. 이 가방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가방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깨가 가벼웠어요. 화요일까지 닷새였습니다. 정윤아는 아직 그 봉투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창수 씨의 거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겠죠. 회의가 어떤 자리가 될 것인지는 더더욱 몰랐을 거예요. 모르는 채로 화요일을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아는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과 전혀 다른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회의 당일은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1시간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원룸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는데 손이 평소와 달리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거든요. 서두르는 사람은 쫓기는 사람이었죠. 저는 쫓기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원룸 문을 나서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책상 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류 2장은 이미 가방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바깥에 봄 햇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이날 이유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빌딩에 도착했을 때 정윤아는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20년 동안 이 문을 열고 들어서던 손이었는데 그날은 잠시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멈추는 것이 어색한 자리였거든요. 회의실로 쓰기로 한 1층 공용 공간에 다과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과자 접시와 음료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정윤아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죠. 임차인 5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창수 씨, 박 사장님, 이 사장님, 최 원장님, 그리고 정윤아 측에 가담했던 2분이었어요. 분위기가 조용했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대화가 없었어요. 임차인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음료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더라고요. 다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윤아는 자리에 서서 종이 한 장을 들었습니다. 오늘 논의할 의제를 정리한 것이었어요. 목소리가 밝고 자신 있었습니다. 오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건물의 새 주인으로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정윤아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반듯하게 펴져 있었어요.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가 자세에서 느껴졌죠. 잠시 웃음기 섞인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정윤아 측에 가담했던 2분이었어요. 나머지 3분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지하층 임대계약 갱신의 건인데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김태영 씨가 들어섰어요.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과 접시 위에 과자 하나가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그게 그 순간 방 안에서 유일하게 움직인 것이었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느린 사람이었지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정윤아의 눈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나 채 1초가 지나지 않아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는 임차인 회의 자리라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가운데까지 걸어갔어요. 이제야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류가 테이블 위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정윤아는 그 소리에 눈길을 줬어요. 2장? 왼쪽과 오른쪽이 각자 제 역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창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한테 오신 날 정윤아 씨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계약 갱신 때 협조해주면 임대료를 5년 동안 올리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한 곳도 같은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박 사장님이 먼저 시선을 들었어요. 이 사장님과 최 원장님의 눈이 가담했던 2분을 향했습니다. 그 2분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눈을 내리깔기 전에 잠시 정윤아를 봤더라고요. 도움을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윤아는 이미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천장 형광등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정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먼저 걱정하셔서 말씀드린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왼쪽 서류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작성된 지하층 특약 계약서예요. 공증이 찍혀 있습니다. 이 건물의 명의가 누구에게 이전되더라도 지하층 임대 권리는 저한테 귀속된다는 내용이에요. 이창수 씨는 저하고 새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정윤아 씨하고는 계약할 수 없어요. 정윤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계약서가 어디서 나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정윤아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오른쪽 서류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정윤아 씨가 임차인 2곳을 따로 만난 기록이에요. 날짜, 장소, 대화 내용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명예 이전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만남이에요. 그러면 우리 3곳은 아예 연락도 없었던 거예요?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아서 더 무서웠어요. 정윤아가 박 사장님을 봤습니다. 그건 순서가 있어서요.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윤아가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박 사장님이 이미 나머지 2분을 향해 돌아서 있었어요. 그 2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리를 지키던 이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한 지붕 아래 살면 식구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그 한마디가 방 안 전체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정윤아가 김태영 씨를 봤어요. 왜 여기 있냐는 눈빛이었습니다. 김태영 씨는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정윤아가 박 사장님을 봤습니다. 박 사장님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최 원장님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담했던 2분도 더 이상 정윤아 편에 서 있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얘기를 해요. 우리. 정윤아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정윤아를 바라봤습니다. 도장 찍던 날 밀어드렸던 의자가 생각났어요. 자물쇠 채우던 날 문 앞에 서 있던 저의 발이 생각났습니다. 그것들이 멀게 느껴졌어요. 김비서, 다음 단계 진행해. 김태영 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합의서였어요. 명예 원상 복구에 관한 내용이었죠.
정윤아가 그 봉투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임차인 5분을 봤습니다. 아무도 정윤아 편을 들지 않았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장을 직접 찍어놓고 이제 와서 정윤아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찻집에서 저한테 보냈던 그 미소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정윤아를 봤어요. 윤아야, 나는 이 건물을 줬어. 네가 원한다고 해서. 저는 왼쪽 서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의하면 지하층은 준 게 아니야. 처음부터 내 거였거든. 방이 조용했어요. 정윤아가 재원에게 전화를 걸려는 듯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원이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김태영 씨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정윤아가 멈췄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꺼졌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걸었어요. 회의실을 나서기 전 임차인 5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안에서 정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목소리가 저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어요. 얼굴에 닿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23년 전 남편이 이 빌딩 현판 앞에서 웃던 날도 이런 바람이었던가 잠깐 생각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금 맡고 있는 이 바람이면 됐습니다. 이 빌딩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서 있든 이 바람은 그때와 같았거든요. 남편도 알았을 바람이었어요. 오재명 선생님도 알았을 바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바람을 더 오래 맞아도 됩니다. 합의서에 도장이 찍히기까지 37일이 걸렸습니다. 37일이 걸렸습니다. 정윤아는 처음 열흘 동안 버텼어요. 몰랐다고 했습니다.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했어요. 재원을 통해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도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재원을 통해 연락이 오면 김태영 씨한테 말씀하세요라고만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이미 할 말은 다 했더라고요. 서류 2장이 전부를 말해줬으니까요. 임차인 2곳이 정윤아 측과의 계약 갱신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가담했던 2분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것은 김태영 씨였는데 2분 모두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짧게 철회하겠습니다라고만 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정윤아 편은 사실상 없어진 거나 다름없었더라고요. 회의 이후 나흘 만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정윤아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김태영 씨를 통해 서류를 보냈습니다. 37일째 되는 날 오전 김태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됐습니다. 2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2글자가 20년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됐습니다.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명의가 다시 저한테로 돌아왔습니다. 등기부에 제 이름이 다시 올랐어요. 차수님 같은 이름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살다 보니 있던 이름이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되찾은 이름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잠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제가 돌려받은 거였죠.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 컸습니다. 받은 것과 돌려받은 것 사이에는 20년이 들어 있었거든요.
재원은 그 이후 3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먼저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3달 동안 저는 바빴습니다. 빈 임차인 자리가 2곳이었어요. 2곳 모두 저 혼자 새 임차인을 찾았습니다. 예전이라면 중개인에게 맡겼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직접 발품을 팔았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녔어요. 오래 걸렸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채우면 급하게 비워지더라고요. 한 곳은 작은 꽃집이 들어왔어요. 다른 한 곳은 작업실을 찾던 화가였습니다. 2곳 모두 이전보다 조건이 좋았어요. 꽃집 사장님은 보증금을 선뜻 올려줬더라고요. 화가는 계약서를 읽고 나서 좋은 건물이에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3달이 지나고 재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야. 저는 응이라고 했어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생각보다 크게 들렸거든요. 알아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거든요.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3달이 걸렸다는 것도요. 저는 그 3달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20년을 버텼으니까요. 준공 기념 안내판을 다시 세우기로 한 것은 그 무렵이었어요. 원래 안내판은 정윤아가 리모델링 준비를 하면서 떼어놓았었습니다. 보관함 어딘가에 있었어요. 저는 보관함에서 안내판을 꺼내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안내판에는 이름이 2개 있었어요. 한재철, 차수님. 남편 이름이 먼저였고 제 이름이 그 옆이었습니다. 23년 전 준공날 함께 세운 것이었어요. 남편이 안내판을 직접 들고 와서 벽에 거는 것을 도왔었죠. 못 하나가 비뚤어져서 둘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날 사진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억은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기억이 더 오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손끝에 남은 감촉이라든가 그날의 온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내판보다 오래갔습니다. 저는 안내판을 닦았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천천히 닦았어요. 먼지가 걷히자 금속 바탕이 드러났습니다. 이름 2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수건에 먼지가 묻었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가 수건에 남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금속에 새긴 글자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걸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새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것이 있었으니까요. 안내판을 세우는 날 이창수 씨와 박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이 사장님과 최 원장님도 잠깐 자리를 함께 했어요. 꽃집 사장님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받으라고 건넨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손에 들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고마웠죠.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내판이 벽에 다시 걸리는 것을 보았어요. 한재철, 차수님, 그것으로 됐습니다. 제 65번째 생일은 사흘 뒤였어요. 그날 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20년 동안 이 옥상에는 거의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뭔가 챙길 것이 항상 있었거든요. 올라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올라갈 생각을 못했던 거였어요. 옥상에서 보이는 것이 이렇게 많았을 줄 몰랐습니다. 골목 너머로 시장이 보였어요. 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넓었어요. 평일 오후라 골목 안이 조용했어요. 아래에서 올려다보던 하늘과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늘이 달랐더라고요. 같은 하늘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귀 옆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오래전 여름 남편과 이 건물 앞에서 나란히 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우리 건물이야 라고 했던 날이요. 그 말이 그때는 그냥 지나갔었는데 지금에서야 왜 그리 말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는 같이 만든 것을 그렇게 부르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 20년 전에 혼자 남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우리의 한쪽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만든 안내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됐어요. 남편도 이 바람을 알고 있겠죠. 저도 이제 알고 있었고요. 저는 옥상 난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난간이 따뜻했어요. 햇살을 받아서 데워져 있었습니다. 아래로 빌딩 입구가 보였어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멀어서 이름이 읽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됐죠.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이상하게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울음이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된 것들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남편 오재명 선생님 20년 빗속의 현관문 37일 그것들이 한 줄기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20년 전에도 이 옥상이 있었어요. 그때는 올라올 생각을 못했던 것뿐이죠. 지금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생일에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차수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서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서류가 빛을 발하는 날, 수님 씨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들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게 진짜야?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20년 전 법무사가 미리 설계해둔 특약 계약서라니 소설 같다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 이 사연을 접했을 때 한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부동산 명의 이전 관련 법률 분쟁은 매년 수만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전체 부동산 소송의 30%에 달한다고 해요. 오래된 계약서나 공증서류 한 장이 수십억짜리 재산 분쟁에 결정타가 된 판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중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부동산이나 사업체 명의 이전은 구두 약속으로 하지 마세요. 특약 조항과 공증은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20년 뒤에 나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명의를 넘기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모든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둘째, 내가 다 줬으니까 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베풀었다는 사실이 당신의 권리를 자동으로 지켜주진 않아요. 자신의 존재와 권리를 스스로 명문화하는 것, 그게 진짜 자기 보호입니다. 셋째, 오래된 인연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이창수 씨처럼 김영태 씨처럼 말없이 곁을 지키는 사람 한 명이 100마디 위로보다 강한 힘이 됩니다. 관계는 위기 때 비로소 그 무게가 드러납니다. 넷째, 복수는 소리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차수님 씨는 끝까지 차가웠어요. 준비된 사람의 무게는 말이 없어도 방 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으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차수님 씨처럼 소리 지르지 말고 일단 기록하세요. 날짜, 금액, 대화 내용, 문자 하나도 지우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 힘이 없어 보여도 그것들이 나중에 전부 증거가 됩니다. 봄이 와도 어떤 나무는 아직 잎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다시 뻗어나옵니다. 늦어도 천천히라도 결국은요. 오늘 사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